반갑습니다. 자니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의 지역 통합과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지역지리 마지막 소단원에서는 항상 그 지역의 쟁점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여기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통합과 분리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지역 통합과 분리 운동입니다. 자, 유럽이 통합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바로 유럽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유럽연합 EU라고 하고요. 유러피안 유니언입니다. 자, 이 EU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은요. 사실 여기 굉장히 이렇게 좀 길게 써놨지만 한마디로 굉장히 서로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 다양한 민족들 섞여 있고 종교도 다 다르고요. 막 그러다 보니까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화폐 다르지 다 달랐고 그 다른 걸로 인한 갈등이 폭발한 것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이상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결속하고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 유럽에 있는 지역들끼리 우리 같이 한번 이 자원, 석탄이랑 철광석이 당시에 굉장히 주요한 자원이었다 보니까 이 석탄, 철광석 같은 거 같이 관리하면서 좀 친하게 지내볼래? 하던 것이 지금의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통합인 유럽연합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요, 독자적인 법령,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 테러, 난민, 그리고 동유럽의 저임금 노동자, 그리고 핫한 이슈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걸로 굉장히 변화의 폭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게 큰 특징인데요. 요 두 가지는 뒤에서 또 한번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럽연합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자, 처음에는 자원을 관리할 목적으로 서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가 생겼고요. 그러다가 경제랑 원자력도 같이 해볼래? 그래서 우리 그냥 하나로 출범해볼래? 그리고 지금의 유럽연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요. 요 과정은 사실 고3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사실 이 과정은 전혀 몰라도 되고 지금 이 이유만 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 시험에서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여드리긴 하는 건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걸 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연합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연합은요, 역 내에 노동력,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단일 시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배울 8단원의 경제 블록 개념을 조금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살짝 맛보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 통합 단계를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먼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간단한 예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블록의 첫 번째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요렇게 국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 B 국가가 두 개가 이렇게 인접한 국가입니다. 이 인접한 두 국가는 서로 발달하기 위해서 무역을 할 겁니다. 근데 그 무역을 하다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 매기는 세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우리끼리는 협의해가지고 세금 매기지 말자라고 하는 경제 블록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역내, 우리끼리, 역내가 우리끼리 안에, 역 안쪽이라는 겁니다. 범위 안에, 역내에서는 관세를 폐지하자라고 해요. 자, 이렇게 역내 관세를 폐지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흔히 들어보았던 FTA,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국가끼리는 세금 없애는 거야. 물건 사고 팔 때 딱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 A, B 국가가 다른 나라랑도 교역을 하겠죠. C라는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C라는 나라가 등장을 해가지고 A도 여기 C랑 교역할 거고 B랑도 교역을 할 텐데 서로 이 C한테 매기는 금액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세금이. 그러니까 A, B가 우리 둘은 친한데 다른 나라랑도 교역할 때 똑같이 세금 매기는 게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1번 내용을 포함하면서 역외 우리 범위 바깥에는 공동으로 똑같이 세금 매기는 거 어때? 공동 관세를 매기자고 합니다.
자, 이게 경제블록의 두 번째 통합 단계인 관세 동맹입니다. 네,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야, 우리 둘이서는 세금도 서로 안 매기고 바깥에도 서로 세금도 똑같이 매기기로 했으니까 우리끼리 이 국가 우리들 사이에서는 서로 자유롭게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거 어때? 그래서 서로 뭐 노동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역내 생산 요소가 이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자유롭게 이동을 하는 거죠. 요거를 공동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거의 완전히 그냥 하나의 국가처럼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냥 아예 정치적으로도 통합하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통합하자.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통합하는 거. 자,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완전 경제 통합 혹은 이거를 단일 시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처음에는 우리끼리 세금 빼자, 역내 관세를 폐지하자. 그게 FTA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들어보신 게 뭐 우리나라랑 어떤 나라랑 FTA 맺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역내 관세를 철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바깥에 있는 국가한테는 똑같이 세금 매기자. 그래서 역외 공동으로 관세를 부과하자. 그게 관세 동맹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끼리는 생산 요소, 뭐 노동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자. 이런 거가 3단계 공동시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야, 우리 그냥 아예 정치까지 초국가적 기구가 돼버리자. 그래서 단일 통합, 화폐까지도 같이 쓰자 하는 게 4단계 완전 경제 통합, 싱글 마켓. 이거 바로 번역하면은 단일 시장이죠. 그래서 마지막 경제 통합 단계가 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울 유럽 연합이 이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8단원의 내용을 미리 좀 갖고 왔는데요. 간단하게만 지금 체크해 보고요. 나중에 8단원 단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개념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예전 텍스트로 돌아가 볼게요. 자, 다시 텍스트로 돌아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역내, 그러니까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서는 노동력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상품 같은 게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단일 시장 싱글 마켓이 형성되었다. 요 뜻입니다. 경제 블록의 4단계 최종 단계에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쓰고 있죠. 여러분 유로화 들어보셨죠? 몇 유로 하는 거. 네, 그 유로화를 단일 화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유로존 국가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모든 유럽 연합 국가가 유로화를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쓰지 않는 국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까지 통합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 통합을 위해서 독자적인 의회, 입법, 사법, 행정 기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것이 유럽연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요. 아, 마치 이게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려는 거구나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대륙이지만 여러 민족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지만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이고 싶어 하는 거구나. 누구처럼 되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예요. 미국. 여러분 미국이 50개의 주가 연합이 되어 있는 연방국가이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잖아요. 그죠? 네, 미국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은 단일 그 여러 주가 있지만 그거를 통칭하는 정치 통합도 돼 있고 그 달러라는 동일 화폐를 또 쓰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처럼 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유럽연합이 지금 갖고 있는 과제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자, 바로 동부 유럽과 서부 유럽의 지역 격차,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요거는 서부 유럽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시장 경제 체제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굉장히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던가 반면 동부 유럽 같은 경우는 과거 소련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주의의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 경제 체제를 갖고 있었던 국가들보다 경제 성장이 조금 더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동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막 발전하려고 보니까 이미 격차가 너무 커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적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서유럽에 좋은 기업들이 많으니까 동부 유럽에서 이 서유럽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이동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인구 이동 파트를 배웠었을 때 동부 유럽에서 서부 유럽으로 조금 많이 이동하는 추세다라는 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남부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남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국가들인데 여러분 이 국가들 참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태 들어보셨나요? 그리스가 국가 부도가 났잖아요. 국가가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남부 유럽 국가들도 상당히 이 재정 문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앞글자만 따서 여러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포르투갈이 P로 시작하죠. 네.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I로 시작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스가 G죠. 네. 그리고 스페인이 S지 않습니까? 딱 하니까 뭐가 단어가 됐죠? 피기스. 약간 좀 안 좋게 부르는 말입니다. 이 남부 유럽 국가들을. 그래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재정적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난민들이 엄청 유럽으로 많이 오고 있죠. 네, 특히 어디서 중동 지역에서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뭐 시리아라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쟁 난민들 굉장히 이제 유럽으로 많이 오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이 문화적 갈등. 이슬람이 아무래도 좀 많은데 이슬람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그런 테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 단체들이 자꾸 유럽 내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사고들을 내니까 그런 걸로 인한 문화적 갈등 이런 게 좀 심해지고 있다. 이런 게 과제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EU와 관련된 지도를 살펴볼 겁니다. 자,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지도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지도냐면 유럽연합 가입국 지도입니다. 지리는 웨어리잖아요. 어디서 믿고 있는데 그거를 수능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네, 그 6월, 9월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유럽연합 가입국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 과정에서 학생들이 유럽연합 가입국을 명확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걸 반드시 꼭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단계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가입 시기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단계별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들어본 나라들은 유럽연합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히라고 쓸게요. 우리가 익히 들어본 국가는 EU 회원국이다. 자, 일단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이름들 있죠? 뭐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다 우리가 많이 익숙한 유럽의 국가들이잖아요. 뭐 폴란드, 체코 이런 나라들 전부 다 가입국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접근.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나라니까 당연히 EU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 어디가 있냐? 자, 요런 국가들만 이제 체크하면 되겠죠. 자, 이 국가들이 어디냐?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입니다. 이 국가들은 유럽연합에 가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끼리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니까 가입하지 않은 겁니다.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선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부연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아까 EU가 처음 탄생할 때 자원 같이 관리할래 라고 해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전신이, EU의 전신이. 그때 우리는 그 자원 그런 거에 안 하고 우리끼리 좀 잘해볼래 해서 EFTA라는 게 생겨요. EFTA. 그러니까 유럽 FTA예요. 유럽 FTA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꽤 가입국이 많았습니다. 근데 점점 이 서로 관리하는 게 커지고 하다 보니까 유럽 연합이 탄생되니까 여기에 가입했던 국가들 모두 다 유럽 연합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나라들이 얘네예요. 남은 나라들이 얘네입니다. 물론 여기에 리히텐슈타인도 들어갑니다. 근데 리히텐슈타인은 항상 선생님이 세계지리에서 너무 크기가 작아서 조금 지역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리히텐슈타인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은 당연히 EU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선생님 앞글자 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게 생각보다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조금 어떻게 하면 기억을 여러분들 좀 도와드릴까 좀 만들어 본 게 타노스 아세요? 타노스? 요즘 그 마블 영화에 보면 끝판왕이었잖아요, 이거.
핑거 스텝, 핑거 스텝이 아니라 핑거 스냅 하셨던 분. 타노스, 그래서 우리는 이거 타노스를 타노스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타노스. 그래서 타는 그냥 추임새고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게 앞글자 따는 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면은 쓰시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 네. 이 선생님이 앞글자 따는 걸 왜 좋아하지 않냐면, 선생님도 되게 유명하신 지리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는 거에 수혜를 보는 학생인데요. 근데 이 앞글자 따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앞글자 배울 때는 좋은 거예요. 막, 타노스! 이렇게 웃고, 막상 시험 볼 때는, 타노스가 뭐였지? 타가 무슨 국가지? 아가 뭐였지? 노가 뭐였지? 스웨덴인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더라고요. 막 석유 같은 것도 막 앞글자를 땄는데, 막 선생님은 막 사러미 가끔 막 이랬는데, 사러미인데, 사가 어디였지? 막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단 말이죠, 당시에. 그런 상황이 조금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사탐 공부를 좀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어설프게 공부해 놓으면 오히려 앞글자가 조금 독이 되는 것 같아서 웬만하면 앞글자를 안 따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예. 그래서 위치를 볼게요.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이 세 국가는 당연히 이윤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접근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유럽연합에 가입한 국가들은 유로화, 단일 화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EU인데 유로화를 안 쓰네? 하는 국가들이 있다 이거예요. EU인데 유로화를 안 쓰네? 모든 국가가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국가들은 어디냐? 바로 우리가 끝말잇기 할 때 항상 좋아했던 스웨덴마크. 선생님 그냥 한 번에 쓸게요. 스웨덴마크하고 동부 유럽입니다. 자,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스웨덴마크 같은 경우는 너무 복지가 잘 돼 있다 보니까 굳이 유로화를 쓰지 않아도 충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도 막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굳이 사용하지 않을게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스웨덴마크가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동부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가입한 국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정치체제가 좀 잡히고 한 다음에 유럽연합에 가입했습니다. 그럼 가입하자마자 바로 유로화를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로 상황을 비교해서 이해하시면 빠릅니다.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가하고 북한 물가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서유럽 국가들하고 동부유럽 국가들의 아까 재정적 격차,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유로화를 쓰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미친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 못할 걸 알고 있기에 유로화는 조금 나중에 쓸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여기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유로화를 쓴대요. 제끼세요. 여러분 들어본 나라 아니잖아요. 익숙한 나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익숙한 나라만 이유라고 생각하자고 했잖아요. 세계적인 시험 문제에서 얘네 셋을 내는 건 사실 그건 진짜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진짜. 이걸 만약에 교수님들이 내시면 정말 직업적인 걸 알고 있기를 원한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교수님들도 안 낼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EU였는데, 나갔네? 이런 국가가 있죠? 유럽연합 잘하고 있었는데 나갔네? 어딥니까? 영국이죠. 자, 선생님이 작년까지만 해도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완전히 법안이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탈퇴했습니다. 네, 현 시점으로 영국은 EU를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EU를 탈퇴했으니 당연히 유로화도 안 쓰겠죠. EU가 아니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도 EU가 아니니까 당연히 유로를 안 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EU가 되고 싶어가 있습니다. 나 EU 되고 싶어 하는 국가가 있다는 거죠. 자, 어디냐면 터키입니다. 터키. 자, 터키는 지금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유럽에 조금 발을 걸치고 있다는 이유로 그리고 유럽과 친하게 지내면 많은 게 성장할 걸 알고 있으니까 나 유럽연합에 들어가고 싶어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네, 터키. 아직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유럽연합이 그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가 까다로운데, 뭐 재정적 수준은 얼마, 뭐 정치적 수준은 얼마, 뭐 이런 것들 다 심사하는데요. 터키가 거의 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럽연합이 이제 터키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터키를 안 받아준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이유는 이슬람교니까 안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유럽연합이 뭐 종교적 차별을 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받아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되고 싶어 하는 국가가 터키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이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국가들은 일단 다 EU다. 세팅해놓고, 당연히 EU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세 국가더라. 그래서 얘네는 따로 지들끼리 뭐 하고 있더라. 요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EU 당연히 EU니까 다 똑같은 화폐를 쓸 줄 알았는데 안 쓰네. 거기가 스웨덴마크 끝말잇기. 우리 항상 끝말잇기 좋아하는 그 두 국가가 안 쓰네. 그리고 동부 유럽 국가 아직 경제적 격차가 크다 보니까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리고 EU였는데 나갔네. 영국이고요. 네. 그리고 나 EU 되고 싶어 하는 나라가 터키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총 27개국입니다. 영국이 있었으면 28개국이었을 텐데요. 그죠? 아주 여러분들이 외우기 쉬운 숫자잖아요. 28개국. 하지만 지금 하나 줄어서 영국이 나갔기 때문에 27개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요거를 다 알길 원합니다. 알길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순서, 스토리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럽의 통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엔 유럽의 분리 독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은요, 민족, 언어, 종교, 관습 전부 다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들어본 여러 민족들이 있을 겁니다. 독일의 Germany, 게르만족이 있고요. 네, 그리고 북쪽으로는 또 뭐 노르만족, 그리고 남쪽에는 라틴 계열, 그리고 동쪽으로는 막 슬라브족, 핀란드는 뭐 핀족, 민족 엄청 많고요. 언어 말할 것도 없죠. 각 나라별로 언어가 다 있죠. 거의 다. 네. 그리고 종교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종교. 자, 종교가 우리가 유럽은 대부분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종교 파트에서도 배웠지만 이 크리스트교가 세 개로 쪼개지죠. 사실 한 뿌리였는데 다 서로 이념 다르다 뭐 다르다 해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속 있었던 게 가톨릭이었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등장을 하고, 네, 그리고 그리스 정교라는 게 있었죠. 요거 조금 더 체크하고 갈게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남부 유럽에서 많이 믿고 있고요. 개신교 같은 경우는 북서 유럽. 네, 그리고 그리스 정교는 동부 유럽에서 많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다른데요. 여러분, 이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 카톨릭에 반발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 개신교가 또 퍼진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청교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기에 한 분파예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무슨 침례교회 막 이런 거 되게 여러 개가 있죠. 이것도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종교가 하나로 묶이지만 사실은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서로 다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요. 당연히 관습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도 서로 다르니 갈등이 계속 심해지고 정치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지니 이제 나 독립할래 라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유럽이 현재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이 갈등이 심하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대단한데요. 여러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한국어로 인사할 때하고 외국어로 인사할 때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창시절,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시죠? 학생 아닌 분도 혹시 볼 수 있으니까. 학창시절,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생각해보면 선생님한테 반장 인사하자 했을 때 차렷 인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거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만약에 외국어로 선생님한테 인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하이 이런단 말이죠. 언어가 똑같은 인사인데도 완전 달라지죠. 그게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언어의 모든 문화가 집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다는 건 그냥 아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해결이 쉽지 않다. 언어 갈등으로 인한 지역은 이 갈등 해결이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분쟁 지역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영으로 체크된 곳들이 전부 다 지금 나 독립하고 싶어 하고 있는 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아니 겉으로는 우리는 하나, 유럽 연합이야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은 아이고 군데군데 아주 이렇게 슬슬 속이 막 썩어 문드러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모든 분쟁들을 다 배울 것이냐? No! 지리적으로 그리고 현재 세계적으로 정말 분쟁이 심한 네 지역만 배울 겁니다. 이 네 지역이 공통적으로 교과서에 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군데는 반드시 알아놔야겠죠? 네 군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이 영국의 북아일랜드 지역입니다. 영국은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네 개의 연합이 하나로 된 연방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근데 이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섬에 따로 있는 연방입니다. 그죠? 거기는 원래 아일랜드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거기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어요. 네, 영국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 막 우리도 독립할래 했겠죠? 그래서 독립을 했는데 영국이 그 독립하는 과정에서 북쪽은 우리 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딱 일부가 남겨졌더니 그 일부 지역이 지금까지도 갈등의 씨앗이 된 겁니다. 자, 왜 그랬냐? 자, 여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주로 가톨릭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요. 주로 개신교를 믿고 있습니다. 자, 이 북아일랜드 지역에서 아일랜드 사람인지 영국인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고 차별을 합니다. 어디다가? 고용 같은 데다가. 아니면 집 살 때. 집 사는 거에 민감하게 건들다니. 선생님 요즘 집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아주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거 막 이런 거에서 차별을 준다? 아니 그럼 당연히 열받겠죠. 그러니까 갈등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겉으로 표면을 보면 종교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를 이유로 계속 갈등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최근에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언했죠. 이것 때문에 이 북아일랜드 지역에 있는 분쟁이 또 불씨가 막 지펴져가지고 분쟁이 또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디인지 살펴봐야겠죠? 아일랜드 섬에 여기 초록색 경계선 보이십니까? 네, 이렇게 경계선으로 있는 이 지역이 북아일랜드인데요. 자, 원래 아일랜드 땅이었으니까 여기에 살고 있던 아일랜드 사람들은 가톨릭을 믿을 것이고 영국인들 이제 일부가 여기 조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곳들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가톨릭의 갈등이 심해져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분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체크해 볼 것은 벨기에입니다. 벨기에 플랑드르 지역인데요. 자, 벨기에라는 나라가 벨기에가 이렇게 있으면 자, 북쪽으로는 지금 네덜란드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프랑스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벨기에가 사용하는 언어가 난이드래요. 남쪽은 프랑스어를 사용하고요. 북쪽은 네덜란드어를 사용합니다. 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언어가 다르면 그냥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언어가 다른 데가 서로 이렇게 마치 선을 그은 것 마냥 남쪽 북쪽으로 나눠져서 살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인한 분쟁이 매우 심각해서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가 플랑드르입니다. 여기가 플랑드르인데요.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그냥 분리 독립할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지도로 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자, 벨기에 왼쪽 사진을 보시면요. 언어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북쪽은 네덜란드어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네덜란드어를 쓰고 남쪽은 프랑스어를 쓴다 이겁니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언어가 다른데 여기서 경제적 격차까지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 사람들이 1인당 국내 총생산, 즉 GDP, 1인당 GDP가 훨씬 높아요. 자, 여러분, 국가의 복지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고 이거를 더 많이 베풀어 주는 거죠. 세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복지죠. 자, 여기서 나온 세금들이 여기서 사용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한 민족,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 사람들도 크게 불만은 없을 거예요.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세금이 좋은 데 쓰여진다라고 하면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언어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면 여러분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왜 우리 돈을 너네한테?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우리 다른데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게 이러는 거죠. 그래서 독립하려고 하고 있다. 이 북쪽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입니다. 그래서 플랑드르의 분리 독립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역입니다. 자, 에스파냐의 이 카탈루냐 지역은요 어디냐면 여러분 일단 그림으로 살펴볼 건데 에스파냐 같은 경우는 대충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네모나게 생겼는데 여기에 원래 여러분 이렇게 소수민족 뭐 이런 여러 이렇게 소수민족이나 이런 이렇게 국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형성돼 있었대요. 그냥 예시입니다. 네, 이렇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예시인데요.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하나로 통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에스파냐예요. 예, 이렇게 통일된 최종 형태가 에스파냐인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렇게 하나의 국가 이렇게 단일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나라에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 독립하고 싶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카탈루냐입니다. 카탈루냐. 그래서 전체 면적의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되는데 총 인구의 16%. 꽤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게 또 핵심이에요. 국내 총 생산의 약 20%.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산다 이거죠. 경제적으로 잘 사는데 우린 원래 같은 민족 아니잖아. 우리 원래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독립시켜줘! 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독립을 요구해 왔고요. 네, 관련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이 이렇게 에스파냐가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어디냐면 스페인을 뚝 잘라서 여기 삼각형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카탈루냐입니다. 카탈루냐. 여러분이 들어볼 만한 도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도시가 바르셀로나예요. 바르셀로나. 네, 들어보셨죠? 바르셀로나. 여기인데 여기가 파란색 진한 게 지역 내 총생산 GDP가 높다라는 건데 여기가 진짜 높죠. 여러분 이 높은데 여기 또 보시면 점유율을 보시면 면적은 얼마 안 되지만 외국인 관광객도 엄청 많이 오고 수출액도 엄청 높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는데 우리는 원래 그리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였었거든? 그럼 독립시켜주지 않으련? 하고 독립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갈등이 심각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축구에 FC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고 FC 레알 마드리드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한 번쯤은 그 축구에 관심이 없으셔도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두 팀이 붙는 거를 엘 클라시코라고 불러요. 예. 여러분 이게 축구 전쟁입니다. 전쟁. 그냥 그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에 그 화려한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축구 경기를 하니까 이슈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스페인 지역 내에서는 마드리드가 수도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인 본토와 분리 독립하려는 지역에 약간 자존심까지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이 팀 바르셀로나가 입고 있는 이 유니폼 여기 이 마크 있죠? 요 마크가 카탈루냐 국기예요. 국기. 국기가 아예 여기 그냥 이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그 경기할 때마다 경기의 승패에 따라서 거의 살인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훌리건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거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살인까지도 일어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동쪽, 북쪽 끝에 요 지역이에요. 삼각형 요 지역이 독립하려고 하고 있다. 요게 카탈루냐 분쟁이 되겠습니다. 네, 카탈루냐 분쟁을 알아봤는데요.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진 않지만 한 군데만 조금 더 알아보면요. 여기 여러분 스페인에 이렇게 여기 끝부분 여기 있죠? 여기도 원래 하나의 국가였고 조금 민족이 다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분리독립 운동을 조금 추진하고 있어요. 바스크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네 군데 이외에 혹시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 지역도 굉장히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탈리아의 파다니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파다니아 지역은요, 이탈리아를 이렇게 장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탈리아를 그냥 툭 잘라서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북쪽 지역이 파다니아입니다. 이 지역이 독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에 무슨 도시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웬만한 도시가 다 있어요. 밀라노. 들어보셨죠? 밀라노. 패션쇼 한다. 밀라노 패션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베니스입니다. 베니스. 그러니까 그런 이탈리아의 주요 도시들은 다 여기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 땅이 좋으면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돼. 농사가 잘 되니까 다른 산업도 잘 돼. 북쪽은 승승장구.
근데 남쪽은 딱히 막 토지적인 장점도 없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계속 농업 위주, 좀 약간 저차 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닌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경제적 차이가 커지네요. 자꾸 커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지역 이기주의 같은 걸 하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 독립할래 하는 게 파다니아 독립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이탈리아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다. 네, 인구의 25%인데 국내 총생산 GDP의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 이유로 시작됐다. 네, 그래서 이거를 파다니아 운동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위치 체크해 봅시다. 위치 어디냐면요. 이탈리아 이렇게 장화가 쭉 있으면 북쪽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 여기. 북쪽 지역. 보시면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압도적으로 이쪽 지역이 훨씬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남쪽, 여기 신발, 여기 이쪽은 여러분 까맣죠? 거의 없죠. 여기는 저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베니스의 상인 여러분 책 이름 들어보셨죠? 베네치아, 베니스의 상인. 그러니까 여기 상공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여기 우리 뭐 배웠습니까? 여기 제3 이탈리아 장인 명품으로 인한 클러스터가 발달해가지고 여기도 막 발달하고 있으니까 경제적 격차가 점점 커지니 독립운동을 요구하고 있다.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탈리아 지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인데요. 우리가 배웠죠? 여기 알프스예요, 알프스. 여기 알프스인데, 알프스가 이렇게 밑으로 쭉 이어질 때, 요 이탈리아 반도도 쭉 산맥으로 다 이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잘 봐주세요, 여기. 여기만 산이 아니죠. 여기만 평야예요. 쫙 넓혀진 평야. 롬바르디아 평야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기가, 딱 봐도 아주 금싸라기 땅이죠. 여기서 농사도 잘 됐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산업들이 막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약간 지형적 요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발전하고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격차는 점점 커지고 그래서 여기가 독립하려고 한다. 여기가 파다니아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분리 독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쁜 것만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는 화합의 사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화합의 사례 대표적인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는요,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 그리고 자기들만의 갖고 있는 고유 언어, 로만슈어까지 공용어로 모두 쓰고 있고요. 지방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지자체도 발달해서 갈등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문서 같은 공공문서는 모든 언어로 표기하고 길거리 표지판과 의사생활은 그 지역 언어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언어 분포를 보시면요.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 네, 보이시면 이게 북쪽은 독일과 마주하고 있어서 독일어를 주로 쓰고 여기 서쪽 지역은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프랑스어를, 남쪽은 이탈리아랑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이탈리아어를 쓴다라는 지도입니다. 그래서 언어 분포가 이렇게 되고 있고 언어가 다름에도 이걸 좀 화합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개를 모두 공용어로 채택을 하고 그리고 길거리 표지판이나 이런 거 잘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럽의 통합과 분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북부 아메리카 지역의 통합과 분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그 영상에서 수능 기출문제까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